건강의 시작은 운동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다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운동에 대해서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다라는 거. 이게 제 화면에 제가 이게 글씨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쓰신 분이 조금 지워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게 시작점이고 갈수록 보면 운동이 올바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운동에서 시작해서 집중력, 당뇨, 혈액순환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운동이 약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운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몸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층부터 20층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의 활동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도 많은 계단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은 운동이 되고 어떤 것은 노동이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힘든 마음으로 하면 노동이 된다.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했을 때 우리가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생기는지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운동에서 활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면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관절이 무리가 된다든지 또는 산화물질, 즉 노화물질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야지라고 운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운동하기 전에는 동갑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만나게 되면 갑자기 형님이 돼서 돌아와요. 그것은 뭐냐면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꼭 항산화제를 섭취를 해서 노화 방지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이런 걸 드시면서 미모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긍정적인 운동에 대한 효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할까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에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힘든 사회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운동해야죠 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좋은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했을 때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질병 예방에 근거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이라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친구가 갑자기 형님이 돼서 돌아오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운동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할까? 건강하기 힘든 사회죠. 우리나라의 지금 사망 1위가 암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미국만 하더라도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2위와 4위가 혈관 질환에 의한 거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암보다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예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암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기면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위가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운동을 하면 많이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요. 더 안 좋은 사실은 뭐냐면 배달 음식이 최근에 3년 만에 6배 증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기분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강에는 조금 안타까운 적신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침에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녁에 많이 시켜 먹고 야식이 75%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4.9kg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그 집사람의 심부름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쌀 심부름이에요. 쌀 사러 이제 마트에 가보면 뭐 5kg 정도, 4kg 정도가 많이 판매가 되는데 4kg짜리 쌀을 들고 오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체중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관절에도 무리가 가겠지만 지방도 그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이 끼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지방이라는 게 혈액에 녹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굳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되면서 우리 심혈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점점점 이게 늘어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갑자기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국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오메가3 혈액순환제 드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오메가3 안 먹어도 다 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라는 뜻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몸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는 이 활동 이 나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60살 정도만 된다면 은퇴해야 되고 집에서 그냥 쉬는 나이였죠. 그러나 120세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100세까지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은 93세의 나이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뇌에 대해서 끝까지 잘 쓰고 싶다면 혈액순환제가 우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도 신선한 음식보다도 고열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점점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제하고 오메가3는 어떤 특정한 질병 예방에 뭐 영양소라고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알았으면 또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스스로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조금이라도 보호할까? 우울감이라든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게끔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해서 내 몸에서 아미노산을 활용할 수 있는 내 몸 신체 구조를 갖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울감을 없애주는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3 먹으면 우울감이 없어집니다. 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북유럽에서 많이 했어요. 북유럽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알프스산이나 이렇게 산 많은 데 있죠. 그런데 산이 많은데 산에서 사는데 일조량이 적어요.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에서는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량도 적고 일조량도 적어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은 대상을 이 군을 가지고 오메가3를 섭취하게끔 했습니다. 2g 정도 섭취하게끔 했어요. 2000ml죠. 2000ml. 2000ml를 섭취하게 했더니 우울증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오메가3 섭취량이 부족하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오메가3를 섭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오메가3를 섭취를 함으로써 우울증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포인트를 맞춰서 오메가3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미노산 섭취를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체중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갔었지만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 몸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30대 40대 이 그림을 보면요. 체중은 늘지 않더라도 몸의 구조가 바뀝니다. 30대 40대 50대 가면서 10년 지날 때마다 체중에 그러니까 근육량의 15%에서 20% 정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체중이 그대로였는데 10%에서 15% 정도라고 한다면 뭐 10kg 정도의 근육량이 빠진 거죠. 내가 근육량이 10kg 정도 빠졌는데 체중은 그대로라면 그 10kg가 뭐가 채워졌겠냐 본다면 지방입니다.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 증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이 늘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활동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왜 살이 찌지? 이게 나이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호르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장 호르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들한테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고요.
어른들한테 발견돼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젊음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이 젊음 상태로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줄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김치에다 밥만 먹는 사람들이 살찌기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살 빼기 위해서 김치에다 밥만 먹는데 오히려 지방 형성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제일 많이 바뀌어요. 지방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것보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거는 호르몬의 저하 때문에 이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섭취로서 우리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활동을 줄고 탄수화물 늘리는 거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혈관 질환이 이제 국민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울증과 같은 건강 신호에도 적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 그 다음에 근육 감소에 따라서 대체 물질로 지방을 우리 몸에 채우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했을 때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량이 가장 측정하기 쉬운 건데요. 이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운동하기 전 상태의 혈류량입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혈류량이 늘게 되는데요. 숫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글씨로 옆에다 해놨어요. 뇌 같은 경우에는 650에서 750, 100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10% 정도 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는 215분당 이 정도 흐르게 되는데 750으로 서너 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골격근, 근육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2,500 정도 되니까 12배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피부도 430에서 1900 정도 됐으니까요.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다 보니까 뇌 혈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요. 10% 정도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거의 일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이로 봤을 때도 10년에 2%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10% 늘었거든요. 그럼 5배죠. 10년에 5배니까 50년 전의 혈류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80세 있는 분이 운동을 하면 30대에서 느낄 수 있는 뇌의 혈류량과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뇌의 인지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되는데 심장은 우리가 활짝 뛰기 위해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관상동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관상동맥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얘가 막히기가 쉬운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관상동맥이 확장이 되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심장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운동을 추천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 150분의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은 한 12배 정도 늘게 되는데요.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늘어난다. 몸매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본다면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그 근육에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아미노산을 빼서 쓸 수 있고요. 이게 뇌로 가면 성장 호르몬이 되고 갑상선으로 가면 갑상선 호르몬이 되고요. 이게 인슐린도 되고 항체도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되죠. 반대로 이게 충족스러우면 우리는 점점점 젊음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피부도 나와 있는데 이 피부는 여기서 끝내버릴게요. 지금 431배에서 지금 1900 정도 되니까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콜라겐 많이 드시죠? 콜라겐 우리 어떤 목적으로 많이 드실까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 피부죠. 얼굴 탱탱 이러고 싶은데 우리는 콜라겐의 성질을 간과한 게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잇몸에도 좋고요. 근육에도 좋고요. 관절에도 좋고요. 내장 지방이죠. 내장에 있는 결합 조직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 몸은 콜라겐이 들어오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막 이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로 갈까요? 많이 못 가는 거죠. 1차선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에 대한 혈류량이 늘어나죠. 우리가 피부가 엄청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영양 공급까지 해준다면 콜라겐이 영양 성분으로서 피부로 1차선 도로로 공급되다가 4차선 도로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섭취하고 이렇게 항산화제, 비타민 C가 더 좋겠죠. 그런 거를 먹게 된다면 얼굴이 더 뽀사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지친 상태로 다이어트하고 우리가 영양 공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과격하게 했다라고 보면 우리의 얼굴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산화 물질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팍상 늙은 사람들은 몸에 있는 산화 물질이 피부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 차지하고 싶다면 운동하면서 산화 물질, 노화 물질을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제, 그다음에 콜라겐을 같이 섭취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순서대로 볼 게 뭐냐면 뇌하고 심장하고 이 골격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뇌인데요. 뇌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 실험이 2009년에 나온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교시, 즉 1교시 수업하기 전에 영고시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한 운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을 했더니 시험 결과 읽기 능력이 검정색의 운동을 했던 부분인데요. 매년 봐봤더니 운동을 했던 부분이 성적이 더 뛰어났다는, 그 다음에 수학과 계산 능력도 향상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아,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진단기가 MRI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뇌파를 한번 봐볼까? 뇌의 활성도를 한번 봐볼까 해서 확실하게 뇌를 한번 구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험 대상은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뇌의 활동 영역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뇌가 활성도가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의 간단한 산책을 하게 됐더니 아이의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집중력이라든지 행동 장애가 많이 개선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텍사스 대학에서 60대, 70대 어른들은 어떨까라고 실험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석 달 정도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운동을 안 한 그룹의 뇌파를 확인했고요. 뇌의 혈류량을 확인했고요. 이거는 운동을 한 분의 혈류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의 빨간 부분이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늘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했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해요. 근데 지능에 따라서 질문의 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도형이 삼각형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이렇게, 또는 제가 가지고 집에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손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쉬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답을 하는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대답하면 뇌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속도가 달랐다는 것을, 즉 인지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10년에 걸쳐서 운동에 대해서 뇌에 대한 인지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이겁니다. 운동을 했더니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영양과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운동과 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했더니 그거를 생화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이렇게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 있는 일반적인 혈관에는 없는 것이 뇌의 혈관에는 이렇게 피막으로, 한마디로 비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막인데 BBB라는 보호막인데요. 이쪽의 보호막은 뇌로 가는 영양분이 갈 수는 있게 하지만 염증 물질이라든지 산화 물질은 못 가게끔 막아주는 피막을 가지고 있는 BBB가 있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이 BBB라는 이 막이, 바리케이트가 또는 검문소가 활동을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산화 물질이 뇌로 가가지고 뇌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줬다라는 연구 결과가 마지막으로 2019년에 생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BB가 활성화되면서 운동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가 개선되고 뇌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아주고요. 결과적으로 뇌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뇌에서 산소와 영양 공급은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산화물질은 선택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 BBB라는 검문소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하게 되는 게 운동이다.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이 그림을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뇌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운동을 한 게 아니고 태아닌을 섭취하게끔 했습니다. 태아닌을 섭취했더니 여기에는 물을 섭취하고 태아닌을 섭취한 거죠. 아이의 용량에 맞게끔 50ml를 섭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분 이후부터 2시간 가까이 뇌가 활성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이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행동장애의 불안성에 대해서도 개선되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이 작은 그림을 보면요. 이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태아닌이라는 게 아미노산이 도파민으로 바뀌어서 아이의 집중력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닌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거 기억하실 수 있는데 각성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예전에 각성제 먹고 있었는데 이 태아닌을 각성제하고 많이 비유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요. 각성제는 우리의 뇌를 혹사시키는 거고요. 뇌가 깨어있게 혹사시키는 거고 도파민은 집중을 할 수 있는 호르몬과 우리의 뇌가 활동할 수 있는 뇌파를 잘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연령의 다 모든 분들이 드셔도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험도 했는데 초등학생이 400ml, 즉 우리 태아닌 샷의 2배 정도를 먹어도 3개월 정도 먹어도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도파민 ADHD에 다시 돌아가면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아이들이 개선이 됐고요.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체중 곱하기 2.5를 하면 돼요. 그래서 20kg 정도 아이는 2.5 곱하기 20이니까 50ml 정도 먹으면 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에 대해서는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오메가3고요. 오메가3하고 짝꿍은 누구냐면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비타민도 되기 때문에 오메가3와 비타민 B는 짝꿍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필요한 이유는 아미노산이 태아닌을 만나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원료가 없으면 이게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충분히 섭취가 돼야 되고요. 미네랄,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것은 종합 비타민을 통해서 아이들 섭취를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뇌는 항산화제와 오메가3를 섭취를 해야지 뇌가 산화적 스트레스가 제거되고요. 칼슘, 마그네슘은 조금 약간 예민해지는 마음을 없애주는 차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에도 칼슘, 마그네슘 섭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약간 다운시켜주고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집중 호르몬이 도파민의 원료가 되고요. 태아닌은 아미노산을 태아닌이 도파민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타민 B는 에너지 팍팍팍이지만 오메가3와 비타민 B는 뇌에 대한 영양 공급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머리는 좋은데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 에페드린,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료가 없으면 이런 걸 못 만들어요. 우리가 운동은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그런데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세로토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 운동하고 나서 상쾌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운동하고 나서 아우 힘들어. 이런 걸 왜 하지? 하는 분들은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돌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아미노산을 꼭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메가3 EPA 기준으로 2g 정도 섭취하게 되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도파민, 에페드린, 세로토닌 같은 형성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섭취해야 되고 장내축 이론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장의 95%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인 프로바이오틱스도 내가 만약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면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비타민 B, 셀레늄, 철분 이런 거 종합 비타민으로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당연히 겪게 될 사람을 찾아본다면 출산 후에 임산부? 산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니까 오메가3 우울증 때문에 미리미리 섭취하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출산 혈전증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3 섭취가 줄고 오메가6의 섭취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은 출산 시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기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출산 후에 받았던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기미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출산 후에 피부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합 조직이 모두 망가진 거 아미노산이나 콜라겐으로 회복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먹어야 되냐면 엄마의 장 건강도 중요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수유할 동안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먹는 것보다 수유하는 동안에는 엄마의 장에 있어서 걸러져 가지고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게 좋은데 모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바실러스 균하고 비피더스 균 중에서 비피더스 균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균들은 대부분 락토바실러스 균인데 밸런스 위딘 365는 비피더스균이 85.5%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D는 당연히 뼈 건강이죠. 아이한테 줬던 거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비타민 D 섭취를 꼭 해주셨으면 출산하신 분들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를 끝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심장 쪽으로 갈게요. 심장은 밖으로 흘러나오는 혈액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혈관도 튼튼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상동맥이죠.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은 이렇게 실핏줄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를 이름 붙여서 관상동맥이라 하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동맥경화에서 막히게 되면 이쪽에 혈액이 잘 안 움직이겠죠.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딸려있던 심장의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업을 해요. 아, 나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파업들이 뭐냐면 심근경색, 심장의 협심증, 그 다음에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스텐트 시술을 한 게 이런 거예요. 스텐트 시술하면 좋겠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관상동맥이 확장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관상동맥의 직경과 혈류량이 운동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그래서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가슴을 딱 움켜쥐다가 하얀색 알약 작은 것을 혀 밑에 집어넣고 아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 하는 게 협심증 약인데요.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입니다. 니트로가 뭐냐면 질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에 대한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심증 약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운동해야 되지만 오메가3와 은행이 추출물 항산화제 꼭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자는 거예요.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서 HDL, LDL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LDL에 대해서 조금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 HDL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고요. 옆에 보면 이제 혈관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혈관에 보면 이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상처 날 수 있어요. 우리 움직이다가 또는 부딪혀서 혈관에 상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상처가 나면 그냥 염증이 나요. 염증까지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와서 이걸 고치러 옵니다. 고치러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치고 나서 돌아가면 빠이빠이 하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죠. 상처 날 수 있어요. 염증 생겼습니다. 염증이 덜 생겼으면 좋겠지만 염증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대식세포라는 수선하러 오는 애들이 딱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당이 있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죠. 이런 게 막 수선하다가 막 집어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빵 터져 죽어요. 그러면 혈관에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한 죽 같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죽상동맥경화예요. 왜 죽상동맥경화에 죽자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HDL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끈적끈적한 것을 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음식물 찌꺼기잖아 하면서 긁어파서 얘를 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간에 가면은 이거를 태워버린다든지 분비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긁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HDL이라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DL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폴리코사놀 이런 거 많이 섭취하기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단계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단계에서도 배울 일이 있습니다. 상처 날 수 있다고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염증 생길 수 있는데 염증이 적게 생기면 좋겠죠. 염증을 적게 시킨다. 제가 오메가3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염증하면 무조건 오메가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으시면 무조건 오메가3 섭취해야 되고 여기에 염증하면 무조건 오메가3의 EPA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조금 덜 생기니까 이런 과정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가 뭐였죠? 상처 날 수 있고 염증 생길 수 있고 대식세포가 와서 고칠 수 있는데 대식세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줄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중성지방의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적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오메가3가 왜 좋은지 그 다음에 HDL의 관계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HDL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HDL 관계는 운동으로 하는 게 좋고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 낮춰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약사들을 교육할 때도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물어보면 꼭 배변 활동, 설사,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약사들이 있는데 그 약사들에게 항상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퉁이에다가 항상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세 가지를 따로 적어놔라.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자, 면역, 콜레스테롤, 당뇨 이게 먼저 떠오르게끔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배변 활동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어요.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건 군더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면역, 콜레스테롤, 당뇨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A4가 있으면 모퉁이에다가 제일 먼저 쓰게끔 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혈관 관리 오메가3는 중성지방, 혈관 염증 없애준 거 이제 알았겠고요.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게끔 하면 혈관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없어지니까 혈관이 탱탱해집니다. 혈관이 탱탱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터지기 쉬운 거죠. 우리 그 스트레스 받은 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뭐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또 얘기하면요. 호수 같은 거 있으면 호수 같은 거 그 베란다에 있을 때 햇볕 많이 쬐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약간 부스러기 많이 생기고 그러죠. 이게 산화가 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로 산화가 되면 이런 부스러기나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항산화제. 그래서 혈관의 항산화제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하고요. 또 하나가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은행잎 추출물이 혈관 건강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메가3보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그다음에 그 비타민 C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오메가3까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낫겠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면역,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해버리시기 좋아요. 그 다음에 코큐텐은 뭐냐면 근육세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래 코큐텐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보호 성분이거든요. 항산화제 중에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게 코큐텐인데 심장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니까 근육세포가 보호가 되고요. 근육세포가 보호가 되니까 심장에 보호가 되면서 심장의 강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로 들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 최근에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 최근에 검찰 조사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부검을 해봤는데 남보다 심장이 크기가 2배 정도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장이 크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코큐텐을 먹었다면 훨씬 더 애우가 좋았겠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에 부담을 적게 해주고 심장의 심근의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코큐텐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있는 분들이 갑상선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갑상선이 커진다고 해서 갑상선이 좋은 게 아니고 심장이 커진다고 해서 심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원래는 작았는데 커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이거 제 욕심이죠. 항상 시간이 없어서 또 이거 말씀드리면 혈압약과 아스피린 먹는다 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를 다 까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데요. 혈압약을 왜 먹죠?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 낮추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안 터지게 하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면 혈압이 높아져요. 운동하면 뭐 180까지 올라가요. 170, 180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혈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혈관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혈관이 안 터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겁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혈전이 안 생겨서 혈관을 막지 않아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혈관이 튼튼하면 좋겠죠. 그래서 혈관 튼튼한 거에 대한 개념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이게 안 터지게끔 하기 위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항산화제하고 은행잎 추출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화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즉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먹어도 혈액순환제를 따로 챙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당뇨예요. 당뇨는 끈적끈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당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섭취했더니 당이 먼저 150에서 한 300 정도로 높아졌어요. 운동을 했더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운동을 하게끔 했더니 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많이 안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정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당이 유지가 됐죠. 그걸 생리학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허벅지나 이런 근육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미토콘드리아는 한 세포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을 에너지화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럼 한마디로 당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혈액에 남아있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당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의 소모를 늘려준다.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뒤에 논문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틴이라든지 단백질 섭취, 아미노산 섭취를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틴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프로틴 GI 지수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거의 주부에 가깝진 않지만 제가 생생정보통을 즐겨 보거든요. 생생정보통에 나온 내용인데 거꾸로 식사법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일반적인 식판이죠. 일반적인 식판을 이렇게 돌려서 먹으래요. 돌려서 먹으고 채소를 먼저 먹고 반찬을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GI 지수, 당을 높이는 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단백질인 프로틴을 밥 먹기 1시간에서 30분 정도에 섭취를 하게 되면 당을 높이는 거꾸로 식사법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에너지 팍팍팍 공장을 잘 돌리게끔 하니까 당을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B는 무조건 섭취해 줘야 되고요. 이제 완전히 프로바이오틱스만 썼습니다. 이제 힌트도 안 줬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였죠?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크롬은 미네랄이에요. 당뇨에 좋은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챙겨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일일이 다 공부해서 외우는 건 힘드니까 종합 비타민은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 운동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이제 벌써 느낌이 오시죠? 각 혈류량의 증가했더니 뇌가 됐든 심장이 됐든 근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각 기관에 정상화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의 동맥경화를 예방했고요. 그 다음에 HDL 활성도가 높아진 거, 그 다음에 혈관에 대한 염증도 없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으니까 여기에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C까지 추가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ADHD 이런 거는 운동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미노산이 없으면 이게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해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섭취해야 되고요. 북유럽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했죠. 그게 오메가3였습니다. 오메가3 같이 해야 되고요. 장 건강이 좋으면 뇌 건강이 더 좋다겠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섭취를 한다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당에 대한 정상화계에서 운동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증가되면서 했죠. 거꾸로 식사법인 프로틴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면역, 콜레스테롤, 당뇨 이걸 기억하셨으면 여기에도 투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 또 한번 볼까요?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냐면 젖산을 만듭니다. 젖산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니야? 피로물질이라고 하던데 네, 피로물질 맞아요. 우리가 운동한 다음 날에 아픈 이유가 뭐냐면 쑤시고 아픈 이유는 몸에 젖산이라는 산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쑤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젖산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엔돌핀이 나오게끔 해줘서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러너스 하이라고 들어보셨죠?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거. 그러는 게 바로 엔돌핀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엔돌핀이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운동을 하고 나서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 전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젖산이 나올 때만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게끔 자극하는 세틸라이트 셀, 위성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근육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이 나오게끔 운동을 해야지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젖산과 그다음에 엔돌핀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을 했더니 한 10분 정도 후에 젖산이 쫙 분비되면서 엔돌핀도 쫙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기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산소 운동을 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60분 정도 운동을 해야지 엔돌핀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젖산은 좀 적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은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은 무산소 운동보다 적긴 하겠지만 엔돌핀 나오는 쪽으로는 훨씬 더 좋은 거가 되겠고요.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60분 정도 운동을 하셔야지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에 먹은 것을 가지고 단백질을 재합성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주게 돼요. 그런데 20대까지는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20대가 넘어간 뭐 4, 50대 되면 이 재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쪽에 있는 어깨를 긁을 수가 없었어요. 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안 믿어도 돼요. 과거 일이니까. 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때는 근육이 금방금방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잘. 그 이유가 뭐냐면 제합성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합성률이 떨어져서 이 근육으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틴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수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수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덜 나오게 되고요. 효소나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도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이 녹아서 혈액을 본 다음에 이게 뇌로 가면 성장 호르몬이 돼서 아이는 키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젊게 유지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갑상선의 호르몬의 원료가 되면서 우리가 전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극도로 적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갑상선 저하증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해서도 성장의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체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갑상선이 나온 김에 또 갑상선에 대한 언급을 하면요. 이 셀레늄은 갑상선에 가장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든지 항진증이 있다든지 무조건 셀레늄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로는 아연을 섭취하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항진증이 있으시다면 오메가3하고 철분을 추가해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갑상선은 저하증 여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하증은 셀레늄 아연이 중요하고요. 항진증은 셀레늄 아연에다가 철분 오메가3, 그 다음에 체력 저하나 대증요법. 왜 그러냐면 갑상선 저하증도 피곤하고요. 갑상선 항진증 있으신 분도 약을 먹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와 항산화제를 꼭 섭취하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은 굉장히 무서운 아이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우리 몸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못되면 이게 골다공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시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단원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여기 밑에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나와요. 젖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아미노산이 충분하다면 엔돌핀이 나오게 돼서 기분 좋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증대를 하게 되는데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그 근육에 우리는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저장하면 필요할 때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항체나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 소화 효소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거나 또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 몸에서 건강의 시작이지만 이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만 건강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됐고요. 여기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의 논문들은 뭐냐면 아차상입니다. 아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아쉬웠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고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는 논문들을 조금 해놨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을 때 태아닌을 꼬맹이들한테만 지금 섭취를 하게끔 했죠. 근데 어른들한테 미들 에이지니까 중년과 그 이상의 분들에게 섭취를 하게 했더니 뇌파가 알파파라는 집중력 할 수 있는 파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지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런 집중할 때 느낌 있죠. 온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일 때가 집중할 때, 그때가 알파파가 나올 때인데요. 그렇게 명상할 때, 휴식할 때 또는 그때가 굉장히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태아닌을 섭취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태아닌이 하는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을 세로토닌, 도파민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이게 또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미노산도 같이 섭취를 해야지 수면장애나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운동을 했을 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육이 소실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신 분들 있죠.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신 분들, 그 다음에 관절 수술해서 입원하신 분들. 근데 갑자기 이게 퇴원을 했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항체가 안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이 안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백질 섭취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거나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입원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제가 먼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당뇨가 있어가지고 단백질 섭취하면 당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데 이건 거의 10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지 단백질이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에 대한 환자를 케어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2011년부에 추가해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어떤 거가 될까요? 인슐린의 원료가 됩니다. 인슐린의 원료가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면 인슐린이 나오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섭취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섭취를 해봤더니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호기심 천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른들에게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게끔 했더니 성장 호르몬을 측정했더니 성장 호르몬이 8배 정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8배 정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 대상으로 했더니 기본적으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4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키 크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어른들 같은 경우 성장 호르몬이 8배 정도 나왔으니까 젊음 호르몬이 돼서 젊어지게 돼요. 몸매도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기관들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섭취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걸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제가 그래프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단백질, 여기 대두 단백질이니까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꼭 유청 단백질이 아니어도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드링크를 쫙 마시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성장 호르몬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과학자가 한마디 하죠. 아, 그거 열량이 있는 드링크 먹어도 똑같은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정말 혼내주고 싶은 그런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자 해서 먹여봤더니 쭉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그 과학자가 또 다시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럼 단백질 때문이네. 그럼 식사할 때 단백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알았어. 그럼 단백질 한번 먹여봅니다. 단백질 먹여봤더니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면 단백질 섭취제를 따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의 근육으로 쓴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미 쓰여버리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조금 미비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이들의 키 크는 데라든지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단백질 프로테인을 따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속해서 세 번째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아미노산, 아니 프로틴 2가지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굉장히 듣기 편한 한국식 영어 발음인데요. improve, 개선하다는 뜻이죠. 피지컬, 육체적인, 그 다음에 피트니스, 몸매입니다. 아미노산 섭취만 했고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몸매가 개선됐다라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아미노산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형을 향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항상 논문은 또 반대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 계속 나이살이 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잠도 안 와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아미노산 섭취 부족하고 매번 김치에다 밥만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해 주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콩 단백질 먹는 것보다 식사에다 뭐 고기 먹고 두부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프로틴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증이다 하면 태아닌을 통해서 태아닌을 섭취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끔 한다든지 좀 더 플러스 응용해서 옵션을 추가하시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전이죠. 자, 보시면 고단백질, 그래서 고탄 저지막 아니야, 뭐죠? 저탄고지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이거는 뭐 식사로 하는 건데요. 총 콜레스테롤량과 중성지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단백질 섭취는 성장 호르몬 나오는 게 분명하고 몸매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건 또 지방도 많이 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프로틴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매 관리에 대해서 뭐 저의 몸이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25% 라이드 하면서 그래도 7kg 정도 빠진 거거든요. 빠진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 빠진 게 이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자, 몸매 관리는 아미노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 저하라든지 나이살이 증가되는 거 아미노산 섭취를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술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술배? 술 먹으면 배 나오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독소 때문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밀크 시슬이나 이런 걸 섭취하면 술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같이 해줘야 몸매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밀크 시슬 꼭 해줘야 되고요. 밀크 시슬이 하는 역할은 뭐죠? 밀크 시슬은 간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잠깐 보면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장으로 먼저 가요. 위 통해서 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막 흡수한 거를 뭐냐면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인체에서 쓸 수 있게끔 해독 작용을 해줘요. 근데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해독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하여튼 간에서 이렇게 해독을 많이 해주고 그걸 심장으로 보낸 다음에 온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끔 해주고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겠죠. 해독하는데 야 이거 해독됐다고 해. 그렇게 몸에다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음식물이 해독이 된 상태에서 간으로 간다면 간이 더 정교하게 일을 하겠죠. 이 말이 뭐냐면 1차 관문이 먼저 장이라는 거죠. 2차 관문이 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 퍼지는 거기 때문에 간 건강이라든지 해독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간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간 수치가 높다든지 간 건강, 간 피곤하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밀크시슬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도 쉽게 생각해요. 비타민 B까지 생각한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간에 대한 부담을 먼저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간에 나쁜 독소들이 안 생기게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해결해 준다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에너지 팍팍팍이니까 기초 대사량 늘려주니까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시네트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네트롤은 맛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네트롤은 지방산으로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산으로 녹은 건 뭐냐면 혈액으로 돌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방은 잘 안 녹는데 지방산은 이렇게 혈액순환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관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오메가3가 됐든 하여튼 지방산이 지방을 녹여서 지방산으로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네트롤인데 이거를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지방산으로 녹게 되고요. 이거를 에너지를 태울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지방만 좀 선택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시네트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네트롤은 좋긴 한데 뭐 운동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기초 대사량을 어차피 쓰니까 만약에 운동 안 하고 지방을 지방산으로 녹여서 삥 돌다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유턴해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것을 안 좋게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꼭 시네트롤 하나 먹었을 때는 운동을 해서 태워주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식 꼭 항산화제, 콜라겐 이런 거 왜 노동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했을 때는 꼭 항산화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막 이것저것 다 좋아요. 오메가3는 여기 근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넣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DHA를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뭐 거기에 관련된 뇌에 대한 수식어를 다 붙여도 되는 사람이고 K뇌를 가지고 있죠. 이 K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DHA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EPA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PA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BBB 얘기했죠. BBB 얘기했을 때 BBB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검문소인데 이 검문소를 오메가3 중에서 DHA는 통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대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EPA는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DH가 좋고 EPA는 안 좋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1차 관문, 2차 관문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혈액에 있는 EPA가 염증이라든지 항산화 물질, 이런 산화 물질을 제거를 해주면서 피가 깨끗하게 해진다면 이쪽에 뇌로 전달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A를 복용을 하면 오히려 우울증에는 EPA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치매나 이런 것도 EPA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 건강에는 EPA가 오메가3에 DHA 둘 다 필요한 거가 되고 EPA는 DHA가 들어가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EPA가 오메가3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EPA가 또 막아주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손실을 막아줘서 오메가3가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짝꿍은 비타민 B입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B는 아예 짝꿍으로 생각을 해요. 오메가3 가는 곳에 비타민 B는 딸려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는 근육 감소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CF로 된 참고로 나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요양병원이 한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이 요양병원에 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정상적인 그냥 식사를 하고요. 가짜 노란색 약을 그냥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한 그룹에는 오메가3하고 비타민 B를 섭취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벌써 알츠하이머가 좀 있으신 분인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뇌를 봤더니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문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알츠하이머는 뇌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작게끔 돼버립니다. 뇌가 수축이 돼요. 그래 브레인 슈링크지라고 하는데 뇌가 수축되면서 기억력을 점점점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오메가3와 비타민 B를 먹었더니 뇌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점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먹었던 게 비타민 B하고 오메가3예요. 그래서 뇌 건강에는 오메가3만 생각하지 말고 비타민 B까지 같이 해서 실험에 나온 거니까 이런 거를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큐텐은 심장에 무조건 좋고 근육에 무조건 좋고 미토콘드리아에 좋다.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도와주고 근육 도와주고 근육이 많은 심장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지혈증 약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코큐텐은 반으로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코큐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망가집니다. 근육이 망가지니까 콜레스테롤 약 4, 5년 정도 드신 분들은 어깨 근육부터 해서 근육이 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 근육통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심장은 잘 못 느낍니다. 심장도 그 정도 망가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코큐텐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섭취를 할 때 4주 동안 300ml니까 하루 권장량이 100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 정도를 먹여도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3배 정도 먹였을 때 근육 강도가 증가했고 심장도 당연히 심장 근육의 강도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코큐텐은 항산화제로서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알츠하이머, 파킨슨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BBB를 또 한번 떠올리면 이렇게 돼요. 자, BBB를 통과하기 전에 혈액의 항산화제가 산화물질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이 검문소 안에 있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게 벌써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은 항산화제가 꼭 딸려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정리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자, 단백질과 아미노산 거의 동급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맛이나 기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둘 다 한꺼번에 섭취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와 비타민 B는 근육이 됐든 뇌가 됐든 다 커플로 생각을 해버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당연히 좋고요. 코큐텐 같은 경우에 근육 튼튼, 그 다음에 근육은 심장 튼튼. 항산화제, 고지혈증 약 드신 분 꼭 허리띠 붙잡고 와서 꼭 억지로라도 먹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 꼭 관절이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과 노동의 차이 얼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절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러닝머신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타면 무릎 관절 나가요. 알고 계실까요? 어, 죄송합니다. 제 체중에 제 나이 때만 그래요. 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제 나이 때 러닝머신을 오래 타면 무릎 관절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스피닝이나 25% 바이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는 뭐 격렬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글루코사민이나 MSM을 섭취를 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해 주시면서 해서 노동과 운동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MSM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MSM은 MSM 글자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M이 원래 이제 메틸기라고 해가지고 뭐 좀 보디가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S가 스페셜한 I거든요. 이 S가 황인데요. 이 황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 성분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황을 섭취하게끔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선조들이요. K 뇌를 가지고 있으신 우리 선조님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아황산가스, 황산 이게 다 황이거든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오리에게 먹입니다. 오리에게 황을 먹여가지고 이 안전하게 먹거리로 황을 섭취하는 그게 바로 유황오리예요. 그런데 유황오리는 선조들 중에서도 양반급들만 먹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천민들은 그 섭취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이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정량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힘들고요.
그냥 오리를 유황오리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량을 통해서 이 황을 정확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MSM의 섭취입니다. 그런데 이 MSM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절 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관절에 있는 통증 물질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 물질을 없애주고, 실험을 했더니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는데 둘 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MSM을 복용했을 때 진통제보다 더 퇴행성 관절염에서 진통 억제하는 효과가 더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1500ml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연고를 채워주고 염증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신 분들은 조금 섭취를 해줬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서 운동이 답이긴 하지만 그게 시작인 거고요. 운동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근육을 형성되게 하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적절한 것을 정확한 적재적소의 영양소를 섭취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미노산을 저축하셔서 건강자산에 투자하시고 성공의 길로 고고고 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 뭐 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약사님 벌써 질문을 리더님께서 해주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정수익 리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으로 먹으면 단백질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예. 질문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예, 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위쪽에 보시면은 9시 8분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9시 8분이요? 예, 잠깐만요. 네. 9시 먼저 약사님 너무 1시간이 원래 강의 약속된 건데 너무 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더 오버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 Q&A도 저희 또 리더님께서 궁금하신 내용도 네. 많이 커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을 보는데 아미노산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죠. 우리 몸은 이제 적정량이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아미노산을 단백질 재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젊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으면 더 효과가 좋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들면서 이게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로 바로 저장이 안 되고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돼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둘 다 효과가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단백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에는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식물성 단백질을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더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이런 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들어있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장 호르몬 관련돼서 10시부터 2시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나오면 시간으로 아는 것보다 수면 후에 3시간 동안 수면하고 나서 3시간 동안 80%가 성장 호르몬의 80%가 수면 첫 3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 섭취할 때 자기 전에 가볍게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여기는 굉장히 K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자, 백반증은 무조건 항산화제입니다. 백반증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를 같이 먹게끔 하고요. 간장약이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하게끔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산화제 도움이 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굉장히 안정화시켜 주는 게 T레그라고 해가지고 그 T레그 셀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을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세포를 조절해 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오메가3하고 항산화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백반증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셀레늄과 아연 과다 섭취를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연 이게 셀레늄은 많이 섭취를 해도 되고요. 아연은 뭐가 문제냐면 아연은 또 많이 섭취해도 위장장애가 문제 외에는 크게 없는데 어떤 거가 있냐면 아연을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구리 같은 애를 섭취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구리는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 영양소인데 구리가 부족하면 또 면역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3개월 먹고 한 달 정도 쉬어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 영양제 중에서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 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연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리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살짝 봤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이뮤너티 디펜스? 이게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이뮤너스 디펜스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연은 많이 들어가 있죠. 140% 들어가 있고요. 구리는 68%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리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게 더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얘는 그러면 좀 과량으로 섭취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도껏 이제 리더님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파킨슨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항산화제 정도하고 오메가3하고 코큐텐 살짝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철분 같은 경우 도파민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영양소가 철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영양소에 철분이 들어가 있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뇌의 구조가 안 돼서 철분이 침착되면서 파킨슨에 오히려 안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나오게끔 하는데 철분은 도움이 되지만 파킨슨에는 철분을 좀 제외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1차 관문, 2차 관문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 2차 관문 간에서도 해독작용을 잘해주면 항산화제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간장약도 좀 생각을 해서 밀크시스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HDL이 보통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HDL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선에서 특이한 분들이 꼭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통합을 보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알아봤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HDL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있다는데 이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개월 아미노산 섭취를 해도 되겠죠. 뭐 그런데 모유 수유가 끝났겠죠. 예, 섭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은 아미노산 섭취해야 도움 많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미노산 조금 달던데요.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저한테는 맛있었어요. 음. 시네트롤 운동 후에 먹으면 효과가 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을까요? 시네트롤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이 지방산으로 녹여서 나오는 거니까 1시간 전에 먹여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기 편할 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먹고 나서요. 운동을 또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상선 수술한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그 다음에 말이 끊겨서 그 다음 분 먼저 볼게요. 아미노산 소치 중에 말했는데 아미노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 다 같은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걸로 예, 예,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가 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취향에 따라서 섭취하고 싶은 거 입맛이라든지 내가 좀 더 입맛에 안 맞다 하더라도 미네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프로틴에 도전해 보겠다 하면 프로틴을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틴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오메가3 말고 다른 영양제, 제가 우울증 말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죠.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항산화제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아미노산 꼭 섭취해야 되고, 아미노산 섭취해야지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지 이 과정이 전체 다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게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 오메가3가 1순위, 프로바이오틱스 2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했을 뿐입니다. 갑상선 암은 셀레늄하고 아연은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암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셀레늄하고 항산화제 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암의 재발률을 낮춰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 운동 후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런 거는 뭐냐면 운동했을 때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좋게 하고 싶으면 이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우리의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도 녹여요.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 녹여가지고 혈류량에 뿜어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게 운동하고 나서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쓸모가 없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되면 서서히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아미노산이 많이 돌아가면 그때 근육이 이제 합성을 하게 되니까 근육량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운동 후에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뭐 1시간 반이라든지 2시간 그때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운동을 밤늦게 끝나 단백질을 먹으면 나을까요? 저는 먹어요. 제가 원래 퇴근 시간이 엄청 늦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먹는 게 훨씬 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피로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바로 수면에 취하면 역류를 한다든지 왜냐면 저는 우유에다 타먹는데 우유가 그렇게 그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역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제한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틴, 태아닌, 잠 못 주무셨다는데 왜 그럴까요? 어, 태아닌은 뭐 잠 못 주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향상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일찍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태아닌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태아닌이 원래 하는 역할은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태아닌을 잠을 자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쪽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하기 전에 태아닌 먹으면 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부하기 전에나 일하기 전에도 태아닌을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잠자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일찍 드시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안이 아까 봤지만 이게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태안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평소에도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론병은 이게 정말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항산화제를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염증을 없애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는데 항산화제 꼭 셀레늄이라든지 뭐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프로바이오틱스는 꽤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있잖아요. 비피도박테리움 균에 실험을 해봤는데 크론병에 대한 염증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는 안 되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피도박테리움을 좀 섭취를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3라든지 코큐텐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항산화제는 꼭 섭취를 하게끔 해야 되고요. 비타민 E하고 비타민 A, 비타민 A, C가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끔 해주면 크론병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등 근육이 뭉친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역류성 식도염 아닐까요? 역류성 식도염에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등 근육에 뭉치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조금 일단은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만 본다면 등 근육에 많이 뭉치고 이런 거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하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섭취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튼튼해지게 하는 방법은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무조건 강도를 높이고 얘네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코큐텐. 그래서 이게 나이가 어리든 또 연세가 있든 코큐텐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겁니다. 콜라겐은 콜라겐을 먹는데 섭취량 대비해서 더 뭔 말이죠? 콜라겐은 콜라겐으로 먹는 게 비타민 C 말하는 거죠. 예, 예, 예.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 다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또 도움도 되고요. 콜라겐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꼭 그거를 구별하지 말고 콜라겐,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거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건 적절히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이 무조건 뭐 제가 보기에는 콜라겐 제품 좋아요. 콜라겐 도움도 많이 되는 거고. 근데 비타민 C만 먹어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풍 환자가 있는데 식물성 파이토 프로틴 많이 먹어도 되는지요? 예,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1.5배 정도는 그렇게 1.5배 정도는 큰 양은 아니에요.
1.5배 정도는 큰 양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당뇨병 환자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3배 정도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1.5배는 그 사람의 체중이나 이런 거를 환산을 했을 때 적당한 양이라고 보고요. 통풍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오메가3입니다. 통풍도 염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등푸른 생선을 통풍 환자들이 못 먹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퓨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성분은 물고기에는 생선에는 들어가 있지만 오메가3 정제하는 과정에 오메가3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오히려 통풍 환자의 염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엽산은 우리가 먹는 전문약의 원료가 돼요. 통풍약의 원료가 엽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엽산을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 이 엽산을 비타민 B하고 같이 하면 또 통풍 환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를 정리하면 오메가3 그 다음에 항산화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엽산, 비타민 B 이 정도까지 같이 추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돼요. 시네토를 먹으면 운동하는 게 체지방이 더 잘 빠지나요? 이런 거는 두 개를 비교해 달라는 것은 제가 두 개를 먹으면서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태아닌 아미노산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인 섭취에도 그런데 그 태아닌이 아미노산이긴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에 속할 뿐이지 이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닌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원래 차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태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좀 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틴도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프로틴을 섭취하면 이 아미노산이 많아지면서 이게 뭐 태아닌이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또 세로토닌이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이걸 확인하라겠죠.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니까 아미노산 섭취를 하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태아닌도 도움이 되는데 조금 아까도 오히려 수면이 안 오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섭취하게끔 하시는데 태아닌하고 아미노산을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오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좀 예민해지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민하지 않게끔 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 드셔도 수면에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이 약국에서도 많이 접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복용약 중에 신지로이드 섭취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까? 신지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지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맞춰서 안 먹는 거가 문제예요. 뭐냐면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 몸 상태에서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원리는 뭐냐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해야 될 것을 이게 먹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도 잘 안 되고 분해도 금방 돼버려요. 그래서 음식물하고 같이 먹지 말고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서 먹어주는 거고요. 그게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갑상선 저하증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신지로이드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신지로이드는 먹되 이게 갑상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거죠. 갑상선을 보호해 준 게 셀레늄 아연입니다. 그래서 셀레늄 아연과 내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B를 섭취하게끔 하고 오메가3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생선 비린내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메가3 섭취하시는 분들,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복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전에 먹으라고 해요. 의외죠. 식전에 먹으면 더 냄새 날 것 같은데 이게 음식물이 다음에 넘어오면서 그냥 밀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후에 먹는 것보다 식전에 먹어서 음식물하고 섞이게 하는 게 더 냄새가 더 적게끔 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조심히 복용해야 되나요? 오메가3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뭐 그렇게 칼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비타민 C도 최근에는 결석에 영향이 없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비타민 C를 오히려 300ml 이상 300ml 800ml 300ml였군요. 300ml 이상 비타민 C를 드시는 분은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결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혈관의 석회화
이런 게 덜 생겼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 정보예요.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결석이 생긴다는 건 예전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뮤니티 디펜스였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포도막염, 염증이니까 오메가3죠. 그다음에 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항산화제 중에 셀레늄이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셀레늄하고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 처방에 있는 항생제는 꼭 쓰시긴 하셔야 됩니다. 포도막염은 이게 너무 안쪽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아요. 항생제가 꼭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완벽하게 하시면서 여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항산화제인 셀레늄하고 오메가3, 비타민 C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거를 조금 하셨으면 되겠고요. 건성과 백반증 둘 다 그런 면역 질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항산화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좀 완빵 섭취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건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몸에 곰팡이균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비타민을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 Q&A에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비타민 C 먹는다고 간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항산화제로서 도와주는 거고요.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양제 매일 갈아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캡슐로 해서 나오는 게 영양제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난시가 심하면 눈 영양제 중에서 눈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드시겠죠. 루테인이 들어가 있는 거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빌베리나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빌베리나 이런 거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비타민 C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로라 C 같은 경우 옆에 보면 다 이게 옆에 있는 성분들이 플라보노이드고 우리가 뭐 5가지의 색깔을 먹고 함유했다 이런 얘기 홈페이지에 보셨죠. 그게 다 플라보노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끔 하면 아이의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난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난시가 생기는 것이 그 각막이 까칠까칠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3를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섭취를 하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장 질환이 나왔는데요. 간장 질환이 무엇인가요? 간장 질환이 뭐냐면 간에 질환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이게 대부분적으로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간에서 염증 작용이 생기면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간 수치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밀크시슬을 꼭 섭취해서 간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지방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이 간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이요법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간이 많이 되고 간에 무리가 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도 간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 건강, 즉 밀크시슬과 항산화제, 오메가3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하게끔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어떤 영양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있는 수정체가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작용을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흠집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뿌얘지는 역할을 하는 게 백내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뿌얘지는 걸 막아주는 것은 회복이 안 돼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외선에 의한 상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안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생성되게 하는 게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방법도 좋지만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도와줄 수 있는 항산화제인 셀레늄하고 비타민 C도 셀레늄을 도와주고요. 비타민 E도 도와주니까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밖에 있는 자외선이 망막으로 갈 때 자외선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인공 수정체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잘 안 돼서 망막까지 자외선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막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망막 보호할 수 있는 루테인을 그때서야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 건강 했을 때 여기서는 안 하고 눈 건강 강의를 했을 때 수정체 쪽하고 안구건조증은 오메가3하고 항산화제고요. 망막 쪽 뒤쪽은 루테인입니다. 그래서 루테인이 안구건조증을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눈의 앞쪽은 오메가3하고 항산화제, 셀레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다르죠.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50견 있는 분들은 이거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병원을 다녀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오신 분들은 엄청난 통증이 계속되고요. 활동의 영역을 좀 줄여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익숙해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인대들이 충분히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미노산하고 이쪽은 근육과도 관련되니까 코큐텐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게 하는 거, 염증은 오메가3.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항산화제 오메가3, 아미노산도 필요하겠고요. 콜라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C보다 콜라겐이 훨씬 더 효과가 빠를 수 있습니다. 아제로라씨 당연히 아이가 먹어도 되겠죠. 요 쇼그레인 증후군 이런 것들 제가 좀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항산화제하고 이런 것들이 장에 대한 이 독성 물질이 안 생겨야 되니까 이런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 원인이라든지 이런 기전이 잘 정확하게 안 밝혀진 것들을 이런 영양요법을 잘 찾아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이 반대로 산화물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너지는 것도 이거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우리는 지금 발효 음식을 전혀 안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선진국병이라든지 자가면역질라든지 일종의 과민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요. 대장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오메가3는 대장암의 재발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에 있는 분, 특히 암 수술하셨던 분들은 셀레늄하고 오메가3는 그냥 달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백세 건강에 제가 오메가3 편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로나 3차 접종 후 네, 대장암 치료했고요. 코로나 3차 여기는 말이 끊겨가지고 뒤에 한번 얘기 나오면 해보도록 할게요. 단백질 섭취하고는 가스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백질 당연히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 섭취할 때 유익균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유해균들이 많으면 단백질에 나와 있는 질소 성분이거든요. N 성분. 이 질소 성분이 유해균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민과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장을 더 가스를 만든다든지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유익균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프로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가스 나오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좀 같이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프로틴이 조금 그런다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호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거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가스 찰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폐출혈이 생겼다는데 이런 분들 제가 그래서 제가 3차 접종 하시기 전부터 저는 2차 접종하기 전이나 백신 맞기 전부터 가장 먼저 먹으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산화제 먹고 백신을 맞아서 거의 부작용이 없거든요. 항산화제를 먹어야지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제를 왜 꼭 먹어야 되냐?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왜 그러냐면 홀리바질 아시죠? 홀리바질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게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를 먹으면 너무 길어지는데. 자, 그래도 얘기할게요. 예, 이거하고 이 다음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리바질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플라보노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플라보노이드가 벌써 연구 결과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 코비드19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면역 반응이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생겨요. 막 사이토카인이 폭풍처럼 많이 나오면서 원래는 나쁜 그러니까 감염된 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한마디로 군대가 과잉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민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플라보노이드예요. 그래서 홀리바질이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을 과민하게 안 일어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이제 폐출혈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요. 이 폐는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이토카인이 나온다든지 염증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뮤니티 디펜스도 괜찮고요. 그게 어렵다면 항산화제를 조금 더 높게끔 섭취를 하게끔 도움이 되고, 출혈이나 이런 거 염증이기 때문에 오메가3도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항산화 항염에 좀 집중을 해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느낀 건데, 폐 쪽으로는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큐텐까지 하면 조금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할게요. 마늘알 부담스러운 분들 반 정도 먹기도 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할까요? 꼭 고영량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하신다 하면 좀 늦을 뿐이지 내 몸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에 만약에 MSM 보이는데, MSM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MSM은 먹는 목적이 관절에 대한 통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MSM이 1500ml는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지키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관절 예방용이다 그러면 적게 해서 좀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네. 어떨까.